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소 샘플러스의 영양교사 임용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팀의 이금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2023년도가 해가 이제 뜬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4일째네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2023년 아마 다른 해보다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겠지만 아마도 공통적인 것은 2024년도 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도 활기차게 시작을 하시고 시작하셨기를 바라고 열심히 생활하셔서 2024년도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 있어요. 2023년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또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약속을 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스타트업 강의라고 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스타트업 강의는 이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알아두고 본격적인 강의를 임하시게 되면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잡은 주제는요, 인체 생리학 중에서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영양학이라든가 생애주기 영양학, 식사요법 이러한 곳에서 굉장히 다빈도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호르몬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호르몬의 경우에는 출제 빈도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호르몬을 우리가 많이 이제 여러 과목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리해서 쫙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호르몬들을 그때그때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정리를 통해서 호르몬의 실체를 좀 알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는 교과목에서 호르몬들을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감을 해 주셔서 이번 스타트업 강의를 잘 경청을 해 주시면, 그리고 또 내 것으로 잘 만드시면 반드시 본학습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게 될 내용은요, 호르몬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분비되는 곳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만 그 1탄으로는 먼저 시상하부, 그다음에 뇌하수체, 부신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호르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냐면 항상성의 측면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녀석이에요. 이제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은 뭐 체내 또는 체외의 여러 가지 자극이나 어떤 여러 가지 급변하는 변화에 그대로 그냥 바로바로 대응을 해가지고 함께 변화가 되지 않죠. 그죠? 어떤 자극이나 변화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체는 항상 일정하게 그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항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 그것이 바로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선을 내분비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같이 항상 언급이 되는 것이 외분비선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외분비선도 같이 좀 얘기를 하면, 외분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분비물들이 분비가 되는데 체외로 분비가 되거나 소화관으로 분비가 되죠. 체외, 이렇게 먼저 체외로 분비가 되거나 소화관으로 분비가 되어지는 그러한 물질들을 분비하는 곳, 분비선, 그것이 이제 외분비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제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이라든가 땀샘에서 나가는 땀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 저 입에서 이제 계속 많이 고이고 있는데 침샘에서 나가는 타액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아주 많은 부분들 소화효소가 있죠. 소화관으로 분비되어지는 소화효소, 이렇게 체외나 어떤 소화관으로 분비되어지는 물질을 분비하는 선을 외분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게 되는 내분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들은 단독으로 분비가 되거나 또는 뭐 이제 다른 호르몬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몸의 대사와 관련지었을 때 호르몬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영양학에서 만나시게 되는 에너지 대사를 비롯해서 뭐 식사요법이라든가 또는 또 어디서 나와요? 생애주기 영양학, 여기서도 호르몬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출제 빈도도 상당히 높아요. 과목과 연결을 해서 그때 등장하는 호르몬들, 어떤 상황을 주고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뭐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도 나오고 뭐 당장 벌써 이제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도 호르몬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잘 살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호르몬은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알았을까? 굉장히 오랜 시절 고대부터 호르몬을 알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요거는 제가 석상이에요. 돌멩이로 만든 상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게 여자예요. 여자를 만드는 다고 해요. 뭐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은 이제 토양에서 요오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요오드를 구성 성분으로 해서 만드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갑상선에서 분비가 되어지는 호르몬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이 굉장히 비대해지는 거죠.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결핍증으로 갑상선이 비대해지는 갑상선종. 그래서 이게 목 부위에 보면 이렇게 혹이 이제 생겨져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대요. 굉장히 일반적이어서 심지어 이렇게 혹이 또 커야 이게 미의 상징이 됐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미의 상징이 된 아주 오픈 얘기인데 아주 옛날부터 호르몬은 인지가 되어져 있던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분비선에서 분비가 되어지는 것이 호르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분비선 어디에서 분비가 될까? 먼저 이 송과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제 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간 내에 그 측면으로 해서 위치하고 있는 이 송과체라고 하는 곳에서 호르몬을 분비하죠.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제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상하부, 간 뇌에 위치하고 있는 시상하부에서도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오늘 이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상하부랑 연결되어지는 뇌하수체, 그 밑에 시상하부 밑에 주머니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 뇌하수체에서도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갑상샘,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부갑상샘 또는 부갑상선이라고도 하죠. 여기서도 분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흉선에서도 분비가 되고 췌장에서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인슐린, 글루카곤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죠. 췌장에서도 분비가 되고 있고 신장에 위치하고 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도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생식선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분비가 되어지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두 챕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챕터에는 내분비선과 호르몬 이래가지고 호르몬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한 개요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호르몬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숙지를 하고 있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 호르몬은 이래서 이렇게밖에 작용을 못하는구나, 이 호르몬은 이래서 반드시 다른 어떤 2차 신호 전달자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2에 가서는 오늘 이제 핵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시상하부, 뭐 뇌하수체, 부신에서 분비되어지는 각각의 호르몬에 대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 교과목에서 만나게 될 때 어떤 상황으로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도 조금씩 언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분비선과 호르몬으로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을 했어요. 분류, 작용 기전, 분비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호르몬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호르몬을 만들어지는데 호르몬이 무엇으로 이제 만들어지는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화학적 분류를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호르몬이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를 가지고 극성과 비극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르몬이 프리호르몬과 프로호르몬을 거쳐가지고 활성을 갖는 최종 호르몬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호르몬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호르몬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 호르몬은요, 우리가 아까 외분비선은 분비선으로 이렇게 분비가 된다 그랬었죠. 외분비액, 뭐 소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화관으로 이제 분비가 되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액으로 그냥 분비가 됩니다. 혈액이나 림프액으로 바로 분비가 된다. 림프액으로 분비가 된다. 어떤 다른 분비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혈액으로 방출이 되거나 림프액으로 방출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 표적으로 가야 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호르몬이 작용하게 되는 세포나 기관이나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만약에 혈액으로 방출이 된 호르몬의 경우에는 혈액을 이동을 해가지고, 혈액을 이동을 해서 내가 작용하려고 하는 곳으로 이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 작용하려고 하는 곳을 우리는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 기관이나 표적 세포로 이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소량으로 작용합니다. 소량으로 그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 적은 저농도의 호르몬의 양만으로도 체온 조절을 한다거나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을 한다거나 또는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거나 임신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와 같은 아주 기가 막힌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소량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호르몬은 반드시 그 호르몬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와 결합이 되어져야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수용체와 결합이 되어져야 돼요. 수용체와 결합이 되어서 호르몬 수용체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그쵸? 호르몬 몬자 수용체가 복합체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이 복합체를 형성을 해야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로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인가요? 호르몬은요, 한번 분비가 되면 마냥 계속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작용은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멈춰야 돼요. 호르몬의 작용은, 제가 뭐 호르몬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이 호르몬의 작용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멈춰야 돼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멈춰야 돼요. 작용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멈춰야 한다. 이게 멈추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자체도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 농도로 이제 이게 도달을 하게 돼서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그만 분비해, 그만 이제 만들어져, 그만 자극해라고 하는 어떤 신호에 의해서 얘가 다시 멈춰야 돼요. 분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호르몬 자체도 항상성을 유지해야지 된다. 이러한 것, 이런 네 가지가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먼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르몬의 분류에서 화학적인 분류를 말씀을 드리면, 호르몬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호르몬은 여기는 제가 한 5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보면은 이 아민 계열의 호르몬이 있고요. 크게 보면 아민 계열의 호르몬이 있고, 그리고 여기 폴리펩티드, 단백질, 단백질, 얘네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펩티드 계열의 호르몬이에요. 이제 아미노산들이 뭐 작게는 3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100개 이상으로 해서 단백질 단위까지, 또는 단백질의 당까지 결합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호르몬들도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요거를 보면은 그 본체는 펩티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펩티드 계열의 호르몬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아민 계열의 호르몬 기억하고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 기억하고 나머지는 펩티드다. 그 안에서 다시 이제 폴리펩티드와 단백질과 단백질로 나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각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민을 보시면요. 아민 계열의 호르몬의 경우에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졌냐면은 단일 아미노산을 가지고 이 아민 계열의 호르몬들이 합성이 되어집니다. 주로 이제 티로신이라든가 티로신, 트립토판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 호르몬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티로신, 트립토판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미노산이잖아요. 우리가 아미노산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미노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N자인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복시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알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알기에 무엇이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알기에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티로신이라든가 트립토판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민 계열의 호르몬들이다. 그랬을 때 아민 계열의 호르몬의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카테콜아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포함되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이제 도파민 이런 거죠. 이거는 지워볼까? 지워보고 여기에 보시면 그죠? 한 번 쓰면 또 없어요. 에피네프린 계열은 이제 부신 수질에서 만들어지는 거로 카테콜아민 계열이에요. 카테콜아민. 우리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을 합쳐서 카테콜아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부신 수질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티록신은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멜라토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송과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제 수면 주기를 조절을 해주고 요즘에는 면역과도 관련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송과체에서 분비가 되어지는 호르몬으로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아민 계열의 호르몬이에요. 자, 그런데 아민 계열의 호르몬이라고 해서 에피네프린하고 티록신이 성질이 유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에피네프린하고 티록신 성질이 아주 많이 달라요. 뒤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계열이라고 해서 얘네들 다 성질이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제 나중에 맞지 않는 생각이 되니까 마음을 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펩티드 계열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그 중에 폴리펩티드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라든가 옥시토신 얘네들은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 뒤에 가서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할 텐데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어지는 이제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되어졌어요. 얘네는 9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이제 아미노산 2개의 종류만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이제 인슐린, 글루카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칼시토닌, 부갑상선 호르몬 얘네들은 다 폴리펩티드 계열이 되겠고요. 단백질은 성장 호르몬과 그쵸? 프로락틴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당 단백질에 해당하는 게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든가 황체 형성 호르몬, 갑상선 얘네들은 주로 이제 어디서 분비가 되어지는 거냐면 생식선에서 분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단백질에 당이 결합되어져서 생성이 되어지는 형태다. 스테로이드는 딱 이름에서 이게 보면 콜레스테롤 가지고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부터 유도가 되어진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어떻겠어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성질이 지용성이에요. 그죠?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민이나 펩티드 같은 경우, 아민에서는 에피네프린은 이제 수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티록신이나 멜라토닌 같은 경우도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펩티드 계열 같은 애들은 다 이제 수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 계열에 속하는 호르몬들은 얘네들은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진 애들이 그래가지고 보시면 종류가 코티솔, 알도스테론, 이 이름이 당류 코르티코이드 뭐 이래가지고 꼭 이제 정말 스테로이드 계열 같잖아요. 알도스테론도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류죠. 그리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뭐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 이런 것들 다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요. 이렇게 펩티드 계열의 호르몬은 우리 신체의 많은 부분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신체의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은요. 딱 정해져 있는 곳에서만 만들어요. 딱 정해져 있는 기관에서만 만듭니다. 우리 몸에 여기저기에서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주로 어디서 만드느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부신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생식선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예외가 있어요. 임신을 했을 때 태반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임신기에 이제 태반 얘기하면서 우리가 임신이 유지가 되고 잘 이렇게 착상이 되고 하는 데에 많은 호르몬들이 관여를 하는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 친구들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 얘네들이 그때 태반에서 많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기관에서만 만들어진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반면에 이런 펩티드 호르몬은 신체의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부신에서만 만들어요. 부신에서. 그래서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게 코티솔, 알도스테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안드로겐이 있어요. 안드로겐.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는 다 성생식선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태반에서도 이제 특별한 어떤 생애 단계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분류로 봤을 적에 아민 계열이 있고 펩티드 계열이 있고 스테로이드 계열이 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계열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극성, 비극성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용성이냐 수용성이냐. 자, 극성은 말 그대로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제가 호르몬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적에 호르몬은 혈액이나 림프액으로 이렇게 분비가 된 다음에 표적으로까지 어떻게 해요? 이동되어져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분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표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극성 호르몬이야. 수용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그냥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표적기관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용성이야. 비극성이에요. 그러면은 혈액을 통해서 그냥 혼자서 프리 상태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혈액은 수용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결합해서 함께 운반을 해주게 되는 운반체가 존재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특정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운반이 되어진다, 이동이 되어진다거나와 같은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극성 호르몬을 가지고서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슐린 같은 호르몬은 여러분 인슐린 먹나요? 인슐린 알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나? 못 먹어요. 인슐린은 이제요, 우리가 앞서서 봤다시피 펩티드 계열의 호르몬이에요. 극성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극성 호르몬이라서 주사를 맞아요. 먹지 못해요. 왜 먹지를 못하냐면 얘가 표적에 가서 작용을 하려면 그 항상 호르몬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지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극성 호르몬의 경우에는 혈액을 잘 이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표적세포로 가가지고 표적세포는 항상 다 세포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인체의 세포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돼 있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지질인 거고, 이게 이제 비극성의 성질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를 통과를 못해, 얘가 극성이.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같은 그런 호르몬은 주사를 바로 맞아서 표적세포를 넣어줘야 돼. 이제 바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비극성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용성이니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거는 우리가 경구로 투여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트로겐 치료할 적에 무슨 알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 이제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갑상선, 그것도 호르몬도 약으로 먹어요. 약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호르몬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구로 투여를 할 수도 있고 주사로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호르몬의 특징이 이게 극성이냐 비극성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좀 눈치 있게 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극성 같은 경우는 혈액을 이동을 해가지고 이 세포막까지 올 적에 막이 이중구조막으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져 있어서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항상 수용체랑은 결합을 해야지 되는데 보통 이런 표적 세포에는 수용체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 호르몬이 이 수용체랑 만나서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극성은 세포막을 통과를 못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바로 세포막에 수용체가 존재를 해요. 세포막에 수용체가 존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극성 같은 경우는 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바로 수용체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 극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를 만나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단계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된다. 여기서 잠깐 미리 말씀 좀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은 극성 호르몬이 있고 비극성 호르몬이 있는데, 그러면 종류로는 극성 호르몬은 주로 이제 펩티드 계열 호르몬과 당 단백질 계열, 카테콜아민 계열의 호르몬들은 다 극성이다. 비극성은 말 그대로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 그리고 이제 아민 계열 중에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 같은 경우, 멜라토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비극성 호르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극성 호르몬을 가지고 얘기를 할 적에는 항상 우리가 이제 좀 비극성과는 좀 다른 어떤 단계를 꼭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호르몬과 프로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프리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말로도 써요. 원래 영어로 치면은 뭐 이전에 프로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 M자인데 너무 많아졌네. 프로호르몬. 그러니까 프로호르몬의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프로호르몬의 전구체를 프리호르몬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풀네임으로 부르려면은 보통은 이제 뭐 영어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쓸 적에 프로호르몬 발음 되게 이제 그쵸? 프로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프리호르몬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입니다. 책에 따라서는 프로호르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프리호르몬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프리호르몬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프리호르몬은 프로호르몬의 전구체예요. 그럼 얘가 호르몬으로서의 활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프로호르몬은 호르몬으로서의 활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결국에는 잘라지고 쪼개지고 이렇게 일정하게 또다시 결합하고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프로호르몬에서 호르몬이 돼야 돼요. 활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호르몬을 합성을 해내야 돼요. 이런 형태로 되는 호르몬들, 이렇게 또 전개가 되어지는 호르몬은 대부분 펩티드 계열의 호르몬들은 이렇게 프리호르몬 상태로 분비가 되어져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면서 프로호르몬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특정 위치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분비세포에 보통 저장을 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분비가 되면서 활성형의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슐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슐린. 그래서 이 인슐린 같은 경우에 지우고 요거를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가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펩티드 계열의 호르몬은 프리호르몬에서 프로호르몬, 호르몬으로 이렇게 이제 이행이 좀 되어져서 최종적인 활성 형태의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거는 마치 단백질을 합성해서 우리가 세포외로 단백질을 분비하는 경로랑 굉장히 유사해요. 펩티드가 이제 뭐 본체다 보니까 그렇게 유사해서 리보솜에서 이제 mRNA와 결합이 되어지면서 프로호르몬, 그러니까 프리호르몬이죠. 이 프리호르몬을 만듭니다. 이건 당연히 불활성 형태겠죠. 프리호르몬을 만들고 요것이 이제 조면소포체예요. 조면소포체로 이동을 하면서 잘라지게 되죠. 신호란 서열이 잘라지게 되면서 프로호르몬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호르몬을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골지체로 이동을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분비세포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분비 신호에 의해서 분비가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이제 활성 형태로 잘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이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이 앞 단계가 프로인슐린 이전 단계가 이제 프리인슐린이었었고요. 비활성 형태였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프로인슐린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A 펩타이드, 그죠? A 펩타이드 있고 요게 이제 B 펩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펩타이드. 그리고 요게 이제 C 펩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황화 결합으로 되어져서 A, B가 있고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C펩타이드랑 연결이 되어진 형태. 요게 이제 프로인슐린이에요. 프로인슐린인데 얘가 이제 분비 자극에 의해서 잘라지죠. 여기가 띡띡 잘라집니다. 이렇게 잘라지는 효소가 함께 있거든요. 여기 잘라지게 되면서 인슐린을 만들고 인슐린과 동량으로 C펩타이드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C펩타이드를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치료받는 제1형 당뇨 환자들 있죠. 뭐 물론 2형 당뇨 환자도 워낙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인슐린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인슐린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손쉽게 C펩타이드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인슐린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또 적정한 농도의 인슐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검사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펩티드 계열의 이제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 같은 경우 또는 티록신 같은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몇몇 그런 호르몬들이 있죠. 펩티드 계열의 호르몬들이 주로 이제 이런 프리 호르몬과 프로 호르몬, 그렇죠.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죠. 이러한 것들은 프리 호르몬으로 이제 생성이 돼서 나오고 프로 호르몬을 거치고 그래서 활성 호르몬으로 된